넌 어디다 내놓아도 꿀릴 것 없는 신부감이야. 얼굴 예쁘지, 학벌 최고지. 그치만 약혼이라도 해놓기 전에는 절대 부모 인사는 시키지 마. 솔직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난 그가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다. 먼 봄. 박명희. 오빠는 아직도 그곳에 있다. 이 동네에서는 적지 않은 현상금이 붙어있는 오빠의 얼굴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람들은 수없이 그 앞을 지나치면서도 그 자리에 파출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곤 했다. 수십 동의 아파트 가운데 아주 납작하게 파출소 건물이 엎드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그 옆구리에 세워둔 게시판 철망 안에 손가락 두어 마디쯤의 크기로 들어앉아 있는 오빠를 아무도 눈여겨 들여다볼 리 없다. 그런데도 난 그 앞을 지나칠 때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곤 두어 걸음쯤 가다가 나도 모르게 주변을 은밀하게 살펴보았다. 이모네동 앞까지 와주겠다는 닥터 박에게 굳이 단지 입구에서 만나자고 고집한 이유도 오빠와의 이런 부딪힘을 피하고 싶어서였다. 눈동자만으로 주위를 재빨리 살피고 난 서둘러 그 앞을 벗어난다. 게시판 앞을 지나쳐온 난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한 듯 기어코 그쪽을 보고야 만다. 오빠의 인상착의나 범죄 사실, 현상금 등이 적힌 숲의 내용을 확실하게 읽지 못한다. 포스터 안에 박힌 거무스레한 사진이 그저 오빠이거니 하고 보는 것이다. 누가 보는 사람 없어도 난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오빠가 꼴보기 싫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는 인상이라는 것도 다분히 주관적이라 그가 처한 환경이나 입장에 따라 꽤나 가변성이 있는 모양이다. 눈에 총기가 넘치고 이마가 번듯하다고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늘 받아왔던 오빠도 숲의 인물로 인쇄물에 올라붙자 예리했던 눈초리는 불량스러워 보였으며 시원스럽다던 이마도 뻔뻔스럽게 변해버렸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신문지상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어느 흉악범의 모습과 조금도 다름없어져 버린 것이다. 놀이터 귀퉁이에 옹색하게 자리 잡은 좁고 기다란 뜰을 빠져나온 바람 한 점이 내 뺨을 건드린다. 아파트 건물 끝이 조각내어 놓은 하늘은 자로 재어 자른 듯 볼품없는 모양이어도 그 빛깔만은 수줍도록 청정하다. 큰 길에서 은회색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며 들어선다. 햇빛이 앞 유리창을 반사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난 그가 닥터 박임을 곧 안다. 그는 익숙하게 내 앞으로 미끄러져 온다. 그와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난 불과 100m 앞에 있는 오빠가 내 모습을 노려보는 것 같아 얼른 차 속으로 숨어든다. 정신과 수련이의 피곤함을 엄살 부리듯 늘 부스스하던 닥터박의 머리가 오늘따라 산뜻하게 손질되어 있다. 그는 퍼렇게 드러난 뒷덜미를 쓸어 보이며 이만하면 나의 부모님이 잘 보아주시겠냐며 쑥스럽게 웃는다. 희고 연약해 보이는 손놀림으로 그는 한남대교로 진입하려는 차들과 강변도로로 나가려는 차들이 X자로 엇갈리는 혼잡한 교차로를 유연하면서도 민첩하게 빠져나간다. 다리 아래로 펼쳐진 강은 끊임없이 달려드는 햇살을 따갑게 튕겨낸다. 우리가 탄 차는 순식간에 강을 뒤로 밀어낸다. 달리는 차의 쿠션이 미끄러지듯 탄력있고 엔진 소리가 부드러운 닥터박의 차에 몸을 맡기고 있노라면 난 쉽게 혼사를 앞둔 어느 부잣집의 영예가 된다. 쾌적하게 온도가 맞추어진 차 안에 편히 앉아서 땀 흘려 걷거나 찜통이 다 된 버스 안에 짐짝으로 얹혀진 사람들을 앞질러 갈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어색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나쁘지 않은 기분이다. 뿐만 아니라 작은 우월감까지 심어준다. 난 아직 닥터박의 약혼자도 못 되지만 벌써부터 그 우월감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주먹을 꼭 쥐어본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명예나 부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탐하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한다면 난 지금 그렇게 변모하고 있다. 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진실로 믿으려 한다. 보이지 않는 것에 가려 숨어있는 사실들을 구태여 끌어내어 내 안에 자리 잡은 증오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오빠가 하는 일을 거들며 애써 진실을 찾아 나섰던 것도 나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알았던 가진 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나마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뿐이었다. 솔직히 그게 허영심이 아니었다고는 말 못한다. 그래서 닥터박이 제안하는 삶을 그렇듯 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즘 난 닥터박이 가진 지위를 결혼이라는 방법 하나로 그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다. 엄마와 이모가 흥분하는 만큼 그와의 결혼이 내게 행운이 된다면 닥터박에게는 그만큼 손해라는 계산이 나온다. 때로 난 그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그가 바보스럽고 불쌍하게도 보인다. 우리 결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된다 싶으면 난 두려울 때도 있다. 내 위치가 그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두레박을 타고 내려올 것 같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차가 남산 순환도로로 올라갈 때 전화벨 소리가 찌르르 울린다. 운전석 옆에 붙어있는 카폰에 손이 가려던 난 얼른 손을 거두고 한숨을 얼른 혀 끝에 깨문다. 설사 지금 벨이 울리고 있다 하더라도 오빠가 이쪽으로 전화를 걸리는 만무하다. 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벨 우는 소리를 듣는다. 목욕탕에서 샤워 꼭지가 물을 뿜어낼 때, 헤어드라이 안에서 돌아가는 모터 소리 속에서, 거실에서 이모들이 터뜨리는 웃음소리 속에서, 심지어는 동네 아이들의 울음소리 속에서도 소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고 그 벨소리가 묻어왔다. 환청인 줄 알면서도 난 전화기 쪽으로 가보곤 했다. 기계라는 것이 참으로 무정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수화기는 단 한 번의 예외를 허용치 않고 내 귀에다 긴 신호음만 무심하게 이어주었다. 수배령이 내린 지 일주일 만에 오빠는 이모 집으로 전화를 해왔다. 나야 하던 음성 한마디로 오빠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나자 난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 주변이 시끄러운지 수화기 저쪽에서 찻소리, 사람 소리가 뒤섞인 소음이 들려왔다. 도청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 통화로 어떤 밀고자의 덫에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짧은 시간 동안 수십 가지 망상이 어지럽게 떠올라 난 궁금한 것들에 대해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한 채 망설이기만 했고 오빠 역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더듬거리기만 했다. 통화는 번번이 토막났다. 오빠 어때요? 괜찮아. 고생스럽지?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어쩌면 그 말은 괜찮지 않음을 애써 감추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고 대답도 지극히 간결했다. 자신의 생사를 걱정해주고 있는 누이 동생에게 하는 말 같지가 않았고 흡사 정을 끝맺고 돌아선 여자에게 하는 말처럼 냉정하고 뜨악하게 들렸다. 오빠에게 마음 캥기는 일이 많았던 난 그가 금방이라도 수화기를 내려놓을까 겁나서 허겁지겁 할 말을 찾았다. 공중전화가 유예해준 3분이 길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작 수화기 속에서 시간을 재촉하는 경고음이 울리면 그때사 할 말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한 달에 겨우 한두 번쯤이나 해주는 전화인데도 횟수가 거듭되자 오빠의 통화는 더 짧아졌다. 차츰 그 편이 내게도 홀가분하게 느껴졌다. 몇 시죠?
남산 중턱을 잘라 세운 호텔에 점심을 먹기 위해 내리면서 난 닥터박에게 시간을 묻는다. 무심히 대답하는 그의 대답을 듣다가 난 아차 한다. 난 불과 그 몇 분 전에도 그에게 시간을 물었던 것이다. 그것도 여러 번씩. 집에 몇 시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지? 빠르게 사람을 밀어넣는 회전 유리문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않는 나에게 유리문의 속도를 잡아주며 그가 묻는다. 다행히 내가 시간을 자주 물은 걸 그는 안양에 갈 시간을 계산하는 걸로 아는 모양이다. 다행이다. 그는 의심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의심은 그만두고 거기에 한 수 더 얹어 무슨 일에건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의 심성이 순수하고 착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한 번도 속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가 하도 스스럼 없이 집이라고 말해서 난 잠시 혼란이 인다. 그가 말하는 집은 이제 막 잔디가 재색을 내기 시작하고 후박나무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그의 집이 아니고 안양 산자락에 파고 앉은 우리 집을 이름이었다. 닥터박의 귀태나는 얼굴과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안양집의 낮은 지붕이 떠오르자 난 저녁 식사 전까지만 가면 된다고 성의 없이 대답한다. 오늘 난 그와 함께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결혼까지 가자면 어차피 한 번은 힘겹게 통과해야 할 좁은 문이다. 닥터박이 오늘로 나를 잡은 뒤부터 난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여전히 걱정스럽다. 엇나가 버린 지난날의 흔적같이 몸도 마음도 아주 허물어져 버린 아버지부터 마음에 걸린다.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면서 금세라도 터질 것 같은 불평만을 입에 가득 물고 있는 당신의 비틀린 입술. 보험회사 외판원으로 다져온 다변과 비굴함으로 닥터박의 눈치만 살피다가 아마도 서툰 농담이나 주워 담을 그래서 금세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 보일 엄마의 얄짤한 입술. 누구에게나 멀뚱한 시선으로 피식거리는 동생 범이의 해버려진 입술. 그런 것들을 어둠이 얼만큼 가려줄 저녁 시간에 그를 집에 들이고 싶다. 아직은 동네 사람들 앞에 그를 드러내기도 섣부르다. 내가 부잣집 아들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적잖게 놀랄 것이다. 필시 내가 속아서 하는 결혼이거나 아니면 속이고 할 거라는 등 잘 사는 이모 덕을 오지게도 본다는 둥 입방아 찢는 소리가 꽤 요란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집안의 불행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거리 중 하나였을 것이다. 오늘 다른 볼 일은 없죠? 지금 난 또 그에게 시간을 물으려다 얼른 입을 다물고 닥터박의 표정을 살핀다. 결혼할 여자의 부모에게 처음 인사가는 남자라면 조금은 긴장할 법도 한데 그에게서는 전혀 그런 기색을 찾을 수 없다.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오는 의젓함일 텐데 내 보기에는 선민의식에 젖은 오만함 같아 기분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나쁠지도 모르겠다. 그는 나의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아주는 데 반해 내 생각은 번번이 비둥그러지니까 말이다. 그와 낯이 익은 웨이터는 토요일 오후 바쁜 시간인데도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를 아껴두었다가 내준다. 호텔 아래로 안양 우리 집과 비슷한 집들도 있으련만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는 하늘과 강만 내다보여 시야가 막힘없이 트여 있다. 거대한 유리벽이 막아선 강은 소리를 끈 화면 같지만 언뜻 보기에 유리 종이로 포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 집에 부모님과 오빠가 계시다고 했던가? 난 정답을 모르는 면접생처럼 잠시 헤맨다. 열심히 정답을 찾고 있는데 아, 오빠는 군에 계시다고 했지? 라고 그가 먼저 해답을 보여준다. 이모가 우리 가족을 설명하면서 이미 2해 전에 제대한 오빠를 다시 군에 보냈고 동생 범인은 감쪽같이 없애버렸음이 분명하다.
뭔가 가족에 대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난 오빠가 그와 나의 대학 선배라는 말을 비춘다. 그의 얼굴에 반가움이 인다. 그래? 이모님이 왜 그 말을 안 해주셨지? 몇 학번이고 전공은 무엇이고 하는 상투적인 말에 난 짧게 대답해서 오빠의 화제에서 벗어나려 한다. 전에는 늘 친구나 친지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오빠를 말이다. 오빠와 함께 대학을 다니며 야학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내 우상이었다. 그런데 오빠가 경찰에 붙들려 갔다. 처음엔 나도 영문을 몰랐다. 지은 죄가 없기는 마찬가지인 나도 풀려갔다. 그곳에서 취조를 받으며 난 내가 감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음이 얼마나 허망한 바람이었던가를 깨달았다. 난 폭력 앞에 철저하게 무력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난 기꺼이 죄인이 되어 주었고 죄가 없다고 하면 감옥했다. 그들이 눈을 한 번만 부라려도 내 가슴은 조여오고 입술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오죽하면 그들이 나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착하고 어여쁜 아가씨가 어쩌다 그런 못된 무리들 꼬임에 빠졌냐고 동정했을 정도였다. 내가 취조당한 내용은 별것도 아니었다. 신림동이나 구로동 등지에서 야학을 하는 오빠들 이름을 대라는 것이었다. 난 순순히 아는 대로 알려주었다. 그들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 없이 말해준 것이다. 후에 그 이름들이 엄청난 조직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야학이 노동자들의 좌경화 아지트가 되어버릴 줄은 꿈에도 예측 못했었다. 하긴 알았다고 해도 난 그 이름들을 말했을 것이다. 법정에 가서야 난 오빠의 죄명을 알았다. 없는 죄를 만들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논고를 하느라고 허둥대는 검사에 비해 죄수복을 입고 수갑찬 오빠가 훨씬 더 의연했다. 법정 안에서야 오빠가 아무리 당당했어도 재판이 끝나자 그는 세상 밖으로 쫓겨나 감옥 안에 갇혔다. 유리 칸막이 저쪽에서 수갑에 묶여 나오는 오빠가 아무리 담담하게 웃어주어도 난 울기만 했다. 내 마음의 비통함을 덜어보기 위함이었다. 딱하게도 난 오빠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누어 가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서 위로의 말을 듣고 있었다. 오빠를 기다리며 난 대학을 졸업했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운 나쁜 일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랬다. 그러나 형기를 마치고 나온 오빠는 복학을 하지도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그는 밤으로 인천을 오가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며 나를 불러냈다. 차의 몸체보다 몇 배나 더 실은 화물로 트럭은 금방이라도 곤두박질 쳐서 오빠가 그 밑에 압사할 것 같이 위태로워 보였다. 그 화물의 무게 때문에 난 집안을 내버려 두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다니는 오빠에게 푸념조차 할 수 없었다.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요란한 엔진 소리를 방패 삼아 오빠가 나에게 유인물을 배달해 달라고 했다. 순간 난 이번 우리의 만남이 어떤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난 진저리를 치며 거절했다. 난 겁쟁이였던 것이다. 미안해하는 나에게 오빠는 씁쓸하게 웃어주었다. 괜찮아. 내 등을 다독거려주는 오빠의 손길은 그래도 따스했다. 굉음을 토해내며 달리기 시작한 트럭은 화물만 저 혼자 굴러가는 듯 보이다가 그것조차 점점 잦아지더니 소실점도 없이 금세 형체를 감추었다. 난 맥없이 그 어둠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나까지도 그 어둠 속에 빨려들 것 같은 암시에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오빠가 다시 경찰에 쫓기게 되자 그때 내가 오빠를 만난 일이 대단한 접선이라도 한 걸로 오인되어 나까지 또 어려운 입장에 놓이고 말았다. 고맙게도 이모가 나에게 손을 뻗쳐 주었다. 공무원으로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이모부가 내 방패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점심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나오며 난 또 닥터박의 시계를 들여다본다. 3시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남대교를 다시 건너
고속도로를 지나 탁 트인 과천 신장로를 가르고 안양으로 가야 한다. 호텔 수위가 내다줄 차를 기다리며 현관에 서 있는데 매캐한 냄새가 날아와 코를 덮친다. 콧물과 재채기가 연달아 난다. 최루탄이다. 붉은 제복의 수위가 닥터박의 차에서 내려오며 대학생들의 시위로 한남대교 쪽 길이 막혔음을 알려준다. 닥터박은 잠시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순환도로로 나가 차를 좌회전시킨다. 오디오에서 귀에 익은 팝송이 흘러나오고 마침내 그는 휘파람으로 노래를 따라 부른다. 같은 도시 하늘 아래 살면서도 어떤 젊은이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피를 흘리며 함성을 질러야 하고 또 다른 젊은이들은 이 더위에 중무장을 하고 최루탄을 쏘아대야 하는데 역시 비슷한 세대의 닥터 박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일로 보인다. 내가 지난 1년여 동안 경찰의 감시하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어떤 표정이 될까 궁금하다. 이모부의 보증으로 이모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난 그때부터 오빠를 잡기 위해 경찰이 쳐놓은 덫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이모네 아파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내 뒤를 밟았다. 어쩌다 나와 마주쳐도 피하지도 않는다. 내 방 창문에 망원 렌즈를 들이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 죄명은 유범수의 동생, 그런 해괴한 이름일 것이다.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중압감은 방 안에서 책을 보거나 잠을 잘 때조차 철저하게 갇힌 느낌이 들게 했다. 따라서 내 행동 반경은 징역형을 치르는 죄수보다 좁았다. 운동 부족으로 볼과 허리에 군살이 부은 것 같이 올라붙은 적도 있었다. 나의 뇌 어느 구석에는 사고가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지 못해 고여있는 찌꺼기가 지금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2달쯤 전 이모부가 힘을 써서 나를 감시하는 경찰을 철수시켰다. 세상이 조금은 바뀐 거라고 했다. 이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닥터박을 내 신랑감으로 내놓았다. 신랑감이 수련의 과정을 곧 마치고 미국의 어느 대학병원으로 연수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결혼이 급하다고 했다. 이모부의 가문으로 포장된 내가 그럴듯해 보였던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 차가 남산 허리를 반쯤이나 돌자 내 입안에서 침이 마르기 시작한다. 학생들의 시위로 길만 막히지 않았다면 난 예정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안양집으로 직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내로 들어가게 되자 내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한다. 이건 너에게 예비된 운명인 거야. 차가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하자 누군가 나에게 암시를 준다. 난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아이고 어쩐다냐. 닥터박과 함께 인사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닌 빚쟁이가 쳐들어간다는 말보다 더 놀랬다. 지난주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무녀 동남 외아들의 박사 수여식에 참석하러 이모부와 함께 가면서 이모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닥터박을 안양집에 데려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속이 자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 사는 지혜야. 기왕에 너를 마음에 둔 사람들 기분을 그르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너를 대학에 보낼 때부터 난 내 팔자에 없던 딸 하나 얻은 셈 쳤어. 기왕 혼수며 혼례 준비는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쪽에 기죽지 마. 닥터박이 그 좋은 색시들 다 마다하고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집에선 걱정이 태산이었어. 나이가 35이나 되니 그럴 만도 하지. 더구나 미국 연수 앞두고 혼기 꽉 찬 아들을 혼자 보내게 될까봐 조바심 쳤었는데 자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 닥터 박보다 네가 더 예쁘대. 넌 어디다 내놓아도 꿀릴 것 없는 신부감이야. 얼굴 예쁘지 학벌 최고지. 그치만 약혼이라도 해놓기 전에는 절대 부모 인사는 시키지 마. 솔직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고 보면 삶의 지혜라는 것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하나 보다.
나에게 그 기술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닥터박이 가난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서였는지 난 그가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다. 이모 부부가 아무리 내 부모 자리에 앉아 저 애는 조카 딸이라고 하지만 우리 친딸이나 다름없어요. 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쯤 엄마는 집 안팎을 부산하게 들락거리며 집단장과 여러 가지 단도리에 혼을 빼고 있을 것이다. 옆방 아랫방 갈라서 새 내어준 방들을 단속하고 누가 보아도 백치임이 금방 드러나는 범위를 누군가의 집에 꼭꼭 숨겨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고 난께 너그 아버지가 어디 가고 없어야. 내가 양복이랑 새로 사다 줌서 네 신랑감이 인사 온다고 실컷 일러 두었는디. 사람 같으면 그때까지는 오겠지야. 어머니가 전화로 걱정을 해왔다. 난 아버지가 집에 못 들어가실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닥터 박에게도 오늘 우리 집에서는 엄마 혼자 우릴 기다릴 거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닥터 박내에게 아버진 교육계에 계시다가 은퇴하셨고 현재는 안양 근교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계신 걸로 알렸다고 했다. 이모의 재간 있는 설명 덕에 큰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우리 형편이 감쪽같이 덮어진 것이다. 아마도 닥터박은 우리 부모를 목가적인 전원을 오가며 한가롭게 나무나 가꾸며 소일하는 노교육자 부부로 연상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버진 오래전 고향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4.19 이후 민주화 열기가 일자 교육계에도 개혁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교권의 자주성과 민족주의 교육을 주장했던 아버지는 도의 교원 노조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지만 몇 달 못 가서 군사정권이 들어섰다.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그 와중에서 막내 아들인 범희가 뇌막염을 앓은 끝에 정박아가 되어버렸다. 아버지의 옥바라지에 정신을 빼앗겼던 어머니가 범희의 시원찮음을 감기 정도로 알고 치료를 미룬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한다. 재판을 받고 풀려나올 때 아버진 동료 교사들 품에 안겨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다. 그것으로 아버지의 영웅 역할은 끝이었다. 겨우 생명만을 건졌을 뿐 초점 잃은 눈으로 누워있는 범희를 본 아버지는 꼭 환장한 사람 같았다고 한다. 그가 구속되기 전 범희는 막 말을 트이기 시작하여 갖은 재롱을 다 부리던 아이였다. 이미 직장을 잃은 아버지는 복직도 못했고 문제교사의 딱지가 붙어 사립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옛 동료들마저 그들 몫의 죄과를 대신 짊어져준 아버지를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범희의 치료비는 엄청났다. 급한 마음에 아버진 곧잘 일을 저질렀다. 영세한 규모였지만 연탄공장, 운수업 등 당시로서는 잘 된다는 사업을 돌아가며 손댔는데 어찌된 일인지 번번이 실패했다. 소자본이나마 빚으로 조달한 데다 경험은 없고 마음만 앞서니 종업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에게 속기만 했을 것이다. 빚만 짊어져 더 이상 고향에 살 수 없게 되자 야반도주하듯 빈 몸으로 떠나온 것이 안양이었다. 이모가 지금의 안양동 끝에 있는 밭을 사주며 포도를 갖고 오보라고 했다. 아버진 흙이야말로 정직한 것이라며 낮엔 몸소 밭을 일구고 밤엔 책을 잔뜩 쌓아놓고 포도나무 재배법을 연구했다. 그때 시작한 보험 외판원 일이 어머니에겐 평생의 직업이 되었다. 마침내 포도나무가 성숙했다. 품종을 잘 골랐고 거름도 좋아서 아버지가 흘린 땀만큼 굵고 단 포도알이 연그렀다. 누가 보아도 탐을 내던 포도를 출하하려는데 중간 상인들이 농가를 부리기 시작했다. 멋모르던 아버지는 출하기를 놓쳐버렸고 포도값은 폭락했다. 형편없는 값에 포도를 인수하겠다고 찾아온 중간 상인들 앞에서 그는 7년을 자식보다 더 아끼며 돌보아온 포도나무들을 자기 손으로 몽땅 톱질해버렸다. 아버지의 인생도 거기서 스스로를 톱질한 셈이었다.
가짜는 놈들, 뱃속에 똥만 가득 찬 무식한 것들이, 다들 썩어 문드러져 구린내를 펑펑 풍기는 것들이. 아버지가 걸핏하면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향해 내뱉는 말이다. 그 욕설은 아버지가 세상 풍파에 달아지고 허둥대는 동안 변화해버린 세태에 적응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당했어도 오직 하나 빈 껍데기인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는 표시였고,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시위였다. 어려서 오빠와 난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었다. 우린 우리들의 대단한 아버지가 시대를 잘못 만나 응분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믿었다. 생활의 어려움은 청빈함으로, 아버지의 외로움은 의인의 순수함으로 비쳤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인생도 언젠가는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우리가 어렸을 때였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시야가 트이게 되자 아버지의 그런 사고방식은 남을 무시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 보려는 안간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의 한계를 일찍 알아버린 것은 우리 자신들이 서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는 것만큼 허전했었다. 닥터박이 후암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난 얼른 광화문으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그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본다. 한 점 의심 없는 맑은 눈빛이다. 편안하게만 자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믿고 살아온 그의 뇌는 그 구조가 단순할 것이다. 어쩌면 이른바 운동권 안에 들어있는 학생이나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둘러쓴 구속자 가족과 결혼하는 것은 빨갱이 집안과 인연 맺는 걸로 알지도 모른다.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그에게 털어놓을 때마다 가난은 살기에 다소 불편함이 따를 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며 정색을 하고 내 걱정을 훈계하려던 순진한 남자이기도 했다. 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가난이 얼마나 아픈 죄악으로 느껴지는지를 모르는 철없는 너그러움이었다. 난 아까부터 입안에 가득 물고 있던 물음을 재빠르게 쏟아놓는다. 시립정신병원에 송 박사라는 분이 계시다는데 혹시 아세요? 어쩔 수 없이 내 음성이 떨린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던 때의 긴박감이 이제사 내 가슴을 고동치게 한다. 오늘 새벽 이모 집에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벨소리는 연속적으로 내려치는 북소리처럼 내 가슴을 둥둥 쳐댔다. 80평 아파트에서 혼자 자던 난 본능적으로 그 벨소리가 벌써 2달째 연락이 끊긴 오빠에 대한 적신호로 들렸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아버지는 들어오지도 않고 송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 이름을 들이댔다. 네가 혼인한다는 의사하고 같은 의과대학 출신이라니까 잘하면 연줄이 닿을 것 같은데 범수가 잡혔어. 오빠가요? 언제요? 어느 교도소에 있어요? 그보다 더 나쁜 곳이야. 쉽게 대답 못하는 아버지의 안면 근육이 연신 실룩거리고 있었다. 정신병원에 있어. 경찰에서 고문을 당하다 그리로 갔다고 해. 2달 전에 잡혀갔다는데 1달 전에야 구치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었어. 오빠는 경찰에 잡혀간 후 20일 동안 먹지도 못했고 잠도 못 잤다고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조를 받다 보니 몸 안의 피가 다 멎어버리는 느낌이었다고. 좀처럼 어려운 말을 안 하던 오빠가 온몸을 바르르 떨며 아버지에게 호소해 왔다. 그래도 그때는 눈이라도 살아있었어. 그런데 말이다. 마음만 앞선 아버지의 횡설수설로는 전후 상황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내 나름대로 정리해가며 들어야 했다. 그 뒤로 다시 면회금지가 되어서 아버지도 오빠 소식을 몰랐는데 어제야 오빠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오빠가 발작을 시작한 것은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옮긴 뒤였다. 곧 시립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는 하지만 치료도 하지 않고 연고자 없는 행여병자들을 수용하는 곳인데 아버지가 가보니 꼭 가축 사육장 같은 곳이었다. 거기다가 오빠는 환자로 병원에 보내진 게 아니고
발작이 허위가 아닌지를 관찰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감정 유치된 상태라 치료도 못 받고 증상이 일어날 때마다 온몸을 묶어 매달아 놓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한 사람도 돌아버릴 지경이야. 감정 유치 상태가 끝날 때까지는 면회도 안 시켜주고 그러니 어쩌냐.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 그래도 네 오라비부터 살려야지 달리 길이 없어. 사람들 말이 담당 의사인 송 박사가 맘만 먹으면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진단에 따라서는 석방도 가능하다고들 해. 현관 앞에 꼼짝도 않고 서서 단숨에 할 말을 쏟아놓은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침 식사라도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라고 잡아 끄는 내 손을 뿌리치고 횡하니 돌아섰다. 송 선배를 어떻게 알아? 닥터 박이 오히려 내게 묻는다. 송 박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잘 알고 지내는 선배라고 한다. 순간 나로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각본이 만들어진다. 제 아버지 쪽으로 먼 친척 한 분이 그분 환자래요. 이렇게 시작해 놓으니 쉽게 오빠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다. 내 이야기를 듣는 그의 표정에 지루함이 드러났어도 난 어느새 애타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던 때만큼 나도 절박해진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오빠는 죽어요. 그런 골치 아픈 시국사범 일에 왜 관계하려 하느냐고 그가 물러서고 싶어하는 기미를 보이자 나도 모르게 그에게 바짝 다가간다. 환자가 내 친오빠임이 발각나 그가 결혼을 안겠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꼭 그런 곳에 가야 하느냐고 다음에 알아봐도 되고 집에 가서 전화로 송 박사에게 부탁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난 닥터 박에게 가족 면회라도 시켜달라고 어렵게 사정한다. 딱하다는 눈빛으로 보다가 나와 눈빛이 마주치자 마지못해 핸들을 불광동 쪽으로 꺾는 그를 보며 과연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그에게 내 꼬리를 감출 수 있을까 헤아려 본다.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그와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회의도 인다. 결혼을 자기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친지들에 엎여 치렀던 옛 여자들 같이 부부란 같이 몸 섞고 한솥밥 먹으며 살다 보면 정이 들 거라는 고전적인 생각을 떠올리며 그와의 결혼을 결정했었다. 이모 말대로 거세게 불어닥치는 역사의 해일에 휩쓸려 힘겹게 버둥대다가 결국엔 익사하고 말 아버지와 오빠의 삶에서 내 몫의 삶을 챙겨 나오기 위해 그래서 이모의 소원대로 그녀의 동생이기도 한 내 엄마라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구해내기 위해. 시립정신병원은 얼른 보기엔 시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좁아 보인다. 차가 서너 대나 들어갈까 말까한 좁은 주차장 앞에 꼭 그만한 넓이의 뜰이 자리 잡고 있다. 벤치 위에 아직도 겨울 양복을 벗지 못한 촐로가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난다. 아버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치주염으로 들뜬 잇몸을 햇볕 아래 벌겋게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다. 아버지도 저렇게 웃을 줄 아는 분이었던가. 아, 이제 생각하니 난 언젠가 아버지의 그런 웃음을 본 적이 있다. 오빠가 법대에 합격했을 때였다. 그 웃음도 잠깐이었다. 오빠가 고시 공부를 거부하고 농촌 봉사와 야학 일에만 몰두하자 아버진 혼자서 한숨도 쉬고 오빠를 불러앉혀 호령도 쳐보고 애걸도 하더니 정작 오빠가 교도소를 들락거리자 태도를 바꾸었다. 개인의 출세에만 매달리는 이기적인 아들보다 소외받는 사람을 돕겠다는 이타적인 오빠가 강하다고 했다. 그때부터 당신의 외출이 잦아졌다. 그리고 가끔 오빠와 그의 동지들의 소식을 끌고 왔다. 닥터박을 보자 아버지의 웃음이 갑자기 사그라든다. 눈 아래의 근육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을 다물려고 몇 번씩 입술을 실룩거려 보지만 잘 안 되는 모양이다.
난 닥터박에게 아버지를 선뜻 소개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닥터박 역시 낯선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붙여주지 않는다. 아버진 먼저 아는 체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어정쩡하게 서서 내 눈치만 살핀다. 마침내 닥터박은 아버지 쪽은 보지도 않고 나를 보며 송 박사를 만나보고 오겠다며 병원 본관으로 간다. 절차가 까다롭고 문턱이 높다는 병원. 그것도 우리 오빠의 생명을 쥐고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그가 새삼스럽게 대단해 보인다. 슬며시 다음 순간 간절하게 그에게 기대를 건다. 그러나 좀 전에 그가 내 귀에 대고 조금만 기다려 10분이면 되니까 하고 속살거리던 생각이 난다. 귀찮은 일을 빨리 해치우려는 성의 없는 말투가 나를 안달나게 한다. 아침부터 이곳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닥터 박에게 겨우 10분을 할애받은 아버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계속 굽실거리고 있다. 진료실 앞까지 닥터 박을 따라가 보자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난 병동 쪽으로 걷는다. 병동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죄수복 같은 환자복을 걸치고 소리 없이 오가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대부분 병을 고치러 이 병원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이곳에 격리 수용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내 옆을 스쳐가는 환자들이 모두 나를 적대시하는 것만 같다. 꼭 나 혼자 편하자고 내가 그들을 이곳에 밀어넣은 것 같이. 어디선가 또 전화벨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는 귀를 막아도 몸 전체로 울려 퍼진다. 갑자기 난 닥터박 앞에 저 시멘트 우리 안에서 절규하며 죽어가는 오빠를 떳떳하게 밝히고 싶어진다. 당신이 정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라면 부당하게 버려진 환자를 당연히 치료해주고 사회적 양심으로 진단해서 오빠의 석방을 구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싶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도 오빠를 고문해서 병들게 한 자들과 공범자가 되는 거라고 경고해주고 싶다. 안양집에 낮고 떼쩐 지붕이 떠오른다. 행운이란 그리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야. 가슴 밑바닥에서 또 다른 내가 다그친다. 10분이 채 안 되어 닥터박이 병원 현관에 나타난다. 현관 입구에 달라붙은 듯이 서 있던 아버지가 재빠르게 닥터박 앞으로 간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바쁜 티를 내는 닥터박이 눈으론 나를 찾으며 아버지에게 말한다. 특별 면회를 시켜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부터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그 이상은 저로서도 부탁할 수 없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게 고마운 말인데 난 왠지 닥터박의 오만한 말투에 꼬투리를 잡고만 싶다. 그가 빠른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보호자분만 면회하게 하고 우린 가지. 선뜻 대답을 못하는 나에게 그가 작게 속살거린다. 거긴 연고자 없는 행여병자들만 수용하는 곳이라 숙녀가 갈 만한 데가 못 돼. 난 그 말을 못 들은 채 한다. 아버지와 닥터박 둘 중 누구도 쳐다볼 용기가 없어서 고개를 돌린다. 하늘을 막고 서 있는 게시판이 보인다. 수의실 옆이다. 아, 거기에도 오빠가 있었다. 아니, 지금도 게시판 철망 안에 갇혀 있다. 난 그동안 누가 볼까봐 감히 가까이 가보지 못했던 게시판 앞으로 오빠를 보러 간다. 누렇게 바래지고 곤충들이 흘려놓은 분비물 자국으로 얼룩진 포스터 안에 오빠 얼굴에는 가위표가 검게 쳐 있다. 오빠가 체포되어서 그어놓은 것일 텐데 그 표시가 내게는 죽음을 덮어 씌운 하얀 천처럼 불길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사진 속의 오빠 모습이 처음 수배되었을 때의 인상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인다. 날카롭던 눈매와 꾹 담은 입술 근처에 음영진 부분이 퇴색되어 그런가 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내가 익히 아는 오빠의 모습도 아니다. 그런데 왠지 그 얼굴이 낯익다. 어느 틈에 아버지가 내 옆에 와 있다.
서쪽 하늘에서 내린 빗살이 아버지의 얼굴 위로 머문다. 난 금세 그 얼굴을 알아본다. 게시판 안에서 지난 1년 동안 풍우에 씻긴 오빠의 얼굴은 지금 아버지와 그대로 닮은 꼴이다. 잡혀간 지 겨우 2달인데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 눈가로 주르르 흐르는 눈물을 본인은 의식 못하고 아버지 혼자 중얼거린다. 그리고는 내게 오빠를 함께 만나러 가자는 말을 꺼내지도 않고 닥터 박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혼자 허이허이 병동에 있는 언덕을 올라간다. 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 뒤를 바라보다가 닥터 박 쪽으로 돌아서려는데 퍼뜩 짚히는 것이 있다. 2달. 아버진 분명히 2달 전이라고 했다. 오빠가 체포된 것이 2달 전인 것이다. 오빠에게서 오던 전화가 끊긴 때였고 또 이모부가 내 감시자들을 철거시켜 주었던 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에게 씌워졌던 경찰의 덫은 이모부가 애써줘서가 아니라 오빠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벗겨진 것이었다. 난 그 덕으로 닥터 박의 신부감이 된 것이다. 지금 언덕을 오르고 있는 아버지를 쫓아가야겠다. 같이 가자고 아버지를 부르려는데 얼어붙은 듯 입이 열리지 않고 한 발자국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윽고 아버지는 병동 안으로 사라져버리고 닥터 박이 차에서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늦었어. 남의 일만 봐주다가 첫날부터 나만 처갓집에 밉보이겠어. 요란스럽게 걸리는 차의 시동 소리 속에서 또 전화벨 우는 소리가 들린다.